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우리 헌법에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와 정신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 그거를 조성황 선생님이 기초한 헌법 관련 선언문하고 또 문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는 이분의 생애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성황 선생님이 주요하게 기초하신 그런 헌법 문서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을 한 5개 정도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 후에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거의 남북한에서 동시에 이제 사라지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숙청되는 거죠. 그 과정을 또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의 민족 그 정신이 좀 나중에 이제 소멸되는 과정까지도 좀 살펴보고, 다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되살릴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한 자료는 이제 조소왕 평전이라는 이제 전기, 김상웅 선생님이 쓰신 이제 조소왕 평전, 그 다음에 이 박성수 교수가 쓰신 이제 민족사의 맥을 찾아서라는 이제 책인데요. 그러니까 민족사 정립을 함에 있어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또 조소왕 선생의 이런 삼균 사상, 그것이 우리 민족사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그게 좀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민족사의 맥을 찾아서라는 책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법학과의 학위 논문인데, 그 조소왕 선생님의 헌법사상 연구, 요 논문은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민주주의나 어떤 헌법 이런 것을 그냥 서구의 어떤 민주주의 사상을 우리한테 수입해서 이식한 것으로 그렇게만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적 경험과 사상이 그 안에 녹아 있다. 그러니까 서구의 그 사상을, 그냥 민주주의 사상을 이식한 것이 아니라 우리식의 경험과 정신이 녹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 헌법 사상을 연구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조소왕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 역사학계에서는 오히려 연구가 덜 돼 있고, 오히려 헌법학계, 법학계에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많은 논문들이 있지만 그 이지영의 논문을 그런 한국인의 사상과 이런 역사적 경험이 녹아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 책을, 그 논문을 이제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인데요. 조소왕 선생님께서 이제 1946년에 환국하시고 나서 첫 번째 3.1절 기념식을 하면서 했던 연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그 삼균주의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요 밑에 있어요. 아이마다 대학을 졸업하게 하오리다. 어른마다 투표하여 정치성 권리를 갖게 하오리다. 사람마다 우유 한 병씩 먹고 집 한 채씩 가지고 살게 하오리다. 우리 조선을, 우리 조국을 광복하오리다. 만일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나의 몸을 불에 태워 죽여주시오. 대한독립 만세, 임시정부 만세. 이런 이제 연설을 하신 분인데, 요게 이제 임시정부와 우리 삼균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의 핵심인 거예요. 교육의 평등. 근데 대학을 다 졸업하게 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다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모두 다 투표를 하게 하겠다. 남녀가 동일한 정치적 권리를 갖게 하겠다. 그 다음에 우유 한 병씩 먹고 집 한 채씩 갖고 이런 경제적 평등을 누리도록 하겠다. 이게 임시정부의 어떤 이상이었고 목표였던 거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분이 헌법을 여러모로 고민하고 고안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서로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삼균주의 사상을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그런 핵심 사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학교 가면 우유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릴 때 우유를 먹었나 그런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집 한 채씩 갖고 살게 하겠다 했는데, 이건 아직도 우리가
실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이상입니다. 이런 분인데요. 이분의 이제 기념관이 고향인 이제 경기도 양주에 있어요. 2015년도에 이 기념관이 세워졌는데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이런 자그마한 이제 기념관이 만들어졌고 이분이 이제 뭐 납북도 되고 하셨지만 고향에서도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양주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그 양주 분들도 거의 잘 모르세요. 우리나라에 이런, 아니 우리 고향에 이런 분이 있었냐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이분은 무슨 저기 뭐 좌익이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를 받고 이제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해설하시는 분들도 그런 막 질문 이제 공격 이런 거 받아가지고 난처할 때가 많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사상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면 이분은 절대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자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홍익, 우리 고유의 우리의 정신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사상을 자신의 언어 삼균주의로 이렇게 새롭게 정립하셨던 이제 그런 민족주의자다. 그러니까 정치가이고 법 사상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분이 그러니까 종교에도 엄청나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세계의 어떤 이제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들을 다 섭렵을 하시고 코란도 읽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교에 대해서도 그 하나 발표를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살펴보실 텐데, 예. 그래서 굉장한 철학자이고 사상가세요, 이분은. 그래서 이제 그 조소왕 선생님의 이 형제분들, 이제 그 여동생도 있고, 대부분 이제 7분이 다 독립 대한민국장, 뭐 애국장, 애족장, 독립장 거의 다 받으셨거든요. 한 분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 받으셨는데, 다른 분들이 6형제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식분들도 다 받으셨고, 또 이제 사위 이분이 안춘생, 이분이 안중근 의사의 조카분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위의 조카 사위 이렇게 이렇게 되셨고, 그리고 이제 소왕은 호잖아요. 근데 이분의 이름이 뭘지 여기 보면은 딱 추론이 돼요. 다 용하, 용주, 용한, 용재, 용진, 시원 또는 용원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뭘까요? 이분 이름은, 본명은? 그렇죠? 하은주, 한재, 진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어. 할아버지가 아마 지으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엄청난 유학자다. 그리고 이분도 할아버지한테 어려서부터 이제 유학을 배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호는 소왕이고 이름은 용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우리 이회영 가문만 하신 게 아니라 이 가문도 보면 대단하시죠. 이 가족 전체가, 형제 자매 전체가 이렇게 상을 다 받으셨더라고요. 독립운동. 그리고 양주에 그 이제 조소왕 기념관에 가는 그 옆 좀 가까운 곳에 이제 이 해암사지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조선 전기 그 이전 고려부터 조선 전기까지 우리나라 불교의 총본산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불교는 이제 중국 당시 원나라 불교하고는 다르게 선불교예요. 선불교. 선불교의 어떤 총본산이고, 이것의 가치를 인정받아가지고 지금 유네스코 잠정 목록에 올랐거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근데 이 세계유산을 평가하는 가장 그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면 탁월한 보편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탁월해야 돼.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명상 이런 게 막 다시 유행을 타고
마음 챙김이랄지 뭐 불교 명상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굉장히 동아시아 선불교로서의 어떤 탁월한 보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네스코 세계 잠정 목록에 올랐어요. 앞으로 이제 정식 목록에까지 오르기를 좀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조소왕 기념관도 한번 가보시고 그 옆에 가까이에 요 양주 해암사지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폐사지죠, 폐사지.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임진왜란 전에 하루 아침에 여기 딱 불타 없어졌어요. 그래서 변형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훼손이나 변형이 없기 때문에 그가 한 14세기, 15세기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의 이제 선불교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꿨어. 그래서 그 옛날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없는데 여기는 그때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이제 가치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같이 가서 조소왕 선생 기념관도 보시고 여기도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코스로.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암사지는 불탔지만 새로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 가면 그래서 이제 당시에 뭐 나홍화상이랄지 무학대사랄지 그다음에 뭐 지공스님 이런 분들의 부도 그런 것들이 그 위에 절을 다시 조성해서 이제 있죠. 여기가 이제 발굴을 해서 몇 년도에 만들었더라. 하여튼 박물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 조소왕 선생님이 어떤 이제 인생 궤적을 사셨는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는데요. 태어나셔서 이제 성균관에서 이분이 수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16살 때부터 성균관에 입학해가지고 공부를 하셨고 그 전에는 이제 할아버지한테 한학을 배우셨어요. 그 다음에 큰형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집안이 좀 유학을 했지만 굉장히 개화나 그런 신문물 이런 데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형은 한성 외국어학교를 졸업해서 독일 불란서에 이제 외교관으로 가 있던 거죠. 그래서 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외국어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6살 때부터는 성균관에 입학을 해서 신채호 선생은 이 조소왕 선생보다 한 8, 9살 많으시잖아요. 이제 그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셨고 같이 매국노 이화영을 성토하는 그런 선언문도 만들어가지고 공포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균관에서 공부하다가 황실 특파 유학생으로 이제 그때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메이지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를 하셨는데 이 메이지 대학은 일본 내에서도 어떤 이제 그 헌법 이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구 프랑스의 자유민권주의 헌법이 강세인 그런 학교였대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서구의 어떤 자유민권 사상, 그런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됐고 그런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어떤 학자가 바바 타츠인데 이분의 뭐 천부인권론 이런 것도 번역을 하셨고 또 이제 중국 유학생 회하고도 이제 한국 자기는 조선의 유학생 대표 또 중국의 유학생 대표 이런 만나가지고 많이 교류를 했는데 이 나이지 타오라는 분은 나중에 이제 순원의 비서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교류하면서 활동을 하셨고 나중에 이제 뭐 안재홍, 신익희 이런 분들이 또 이 우리 근대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일본 유학 시기에 이런 분들하고 이미 만났더라고요. 만나서 교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글을 잘 쓰는 데는 이유가 있나 봐요. 어릴 때부터 일본 유학하면서부터 8년 동안 계속 일기를 쓰셨어요. 그래서 동유약초라는 5권을
유학 시기에 매일매일 그렇게 쓰셔서 그때 당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고 누구랑 만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는데 많이 연구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을 잘 모르니까 아직. 근데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런 일기를 썼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속되는 한 우리 헌법은 있을 거고 이 헌법 기초에까지 어떤 밑바탕을 이렇게 다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시절의 모습이십니다. 그렇겠죠? 동유약초. 유학식인 것 같아요. 유학. 동쪽으로 뭐 유학을 가서 간략하게 쓴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잠깐 조선에 돌아오셨다가 바로 망명을 하세요. 중국으로. 그러니까 1913년에 굉장히 빠른 시기에 망명을 하셔서 우리 신규식 선생님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 이제 동제사. 이 동제사는 조선의 어떤 독립운동가들도 있었지만 중국의 독립운동가들도 이제 그 운동가 그런 분들도 많이 참가한 그런 단체거든요.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셨고 이때 1915년에 그 일신교, 강령 이런 것을 발표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신교를 다른 말로 하면 육성교.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6성인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 일맥상통하더라. 그 가르침은 보편 진리를 말하는데 그 보편 진리는 어떤 약자에 대한 배려와 우리 인간의 보편적 진리를 다 담고 있다. 하나로 맥이 통한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젊은 시절에 이런 일신교, 강령 이런 것들을 발표하셨고 그래서 이분이 뭐 이렇게 십자가 있는 뭐 사진도 있고 뭐 코란도 읽으셨고 어릴 때부터는 또 유학을 공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독립운동기에는 단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육성이라고 하면 아시죠? 단군, 공자, 그다음에 석가, 그다음에 예수, 마호멧, 소크라테스. 이분이 철학적 기질이 엄청 강하시기 때문에 이 소크라테스 6분이 내 가르침이 다 일맥상통하고 그것을 일신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신은 보편적 진리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발표를 하셨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 시기에 이제 1919년 임시정부 성립되기 조금 전이죠. 이제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 파리 강화 회의에 많은 약소민족 대표들 또 열강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때 파리 위안부 활동을 이제 김규식 선생과 같이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파리 강화 회의 유럽에 가셔가지고 뭐 만국 사회당 대회에 어떤 우리 한국 민족의 독립을 위한 결의서를 제출해서 통과가 되어 있대. 그 다음에 영국에서도 이제 노동당 인사들도 만나고 거기에 영국 의회에 한국 문제를 상정을 하고 또 1917년에 이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거기도 시차를 가요, 이분이. 그래서 만주리 선언이라는 것을 이제 뭐 발표를 하셨는데 이때 이 공산주의도 결국은 독재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인민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래서 이 독재로 가는 건 옳지 않다. 그런 거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독재가 아닌 공화주의 이런 쪽으로 이분의 사상이 정립되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는 이분은 외무부장, 그 다음에 내무부장, 그다음 의정원 의장. 그러니까 의정원은 지금의 국회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성황 선생 본인이 나는 대한민국 의회의 설계자다. 의회 제도의 어떤 설계자다. 이렇게 자기를 자꾸 주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의정원 의장을 하셨고 그 의회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정치가들은 정당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정당에 이제 관여를 하셨는데 특히 이제 한국 독립당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조선민족혁명당 뭐 이런 활동들을 하셨는데 그런 당들의 당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강령이 있을 거잖아요. 그 핵심 강령을 삼균주의, 정치, 경제, 교육의 어떤 균등 이거를 다 당강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죠. 그 다음에 1941년 이제 이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대일 선전포고도 하고 그래서 국민당 정부, 중국 국민당 정부에게서 그 이제 어떤 광복군의 존재, 광복군의 성립, 그다음에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런 군사 지휘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열강들이 이런 것들을 쉽게 승낙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승인을 받았다 취소되고 뭐 이런 우여곡절을 한 41년부터 계속 겪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런 열강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근데 아주 일찍부터 1941년부터 이런 노력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셨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화민국 국민참정회 이건 뭐냐면 당시에 이제 중국은 중화민국이었잖아요. 거기 의회에서 이제 임시정부 승인의 결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 다른 열강이 승인을 안 해주니까 다시 그것도 반려가 되고 뭐 이런 우여곡절을 겪게 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방이 돼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셔서 좌우 합작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실패가 되잖아요. 그게 좀 우리 민족의 좀 이제 어떤 비극인데 이제 그 과정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임시정부 요인 이진으로 환국을 하셨는데 그 미군정에서 어떤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그 자격 자체를 인정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 개인 자격으로 왔는데 어쨌든 이진으로 이제 환국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행정가고 이론가기 때문에 거기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으로 오셨고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분은 어떤 체제 그 다음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고 또 의회 활동을 하고 우리 국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턴거나 이런 거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김구 선생님은 단정은 절대 안 된다. 단정엔 절대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갈등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국제연합에서 남한 지역에서의 총선거를 결의하자. 이 남북한 총선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남북이 이제 그때부터 협상운동을 추진하자. 이랬을 때 초기에는 김구 선생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이분이 아예 은퇴 선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김구 선생님도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니 이거는 단정이 남북에서 각각 서면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해서 늦게 이제 남북 협상에 참여를 하시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조소왕 선생님께서는 1948년에 이 선거에 임정계열 요인들은 거의 다 불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에 오르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갖게 됐는데 이분은 그런 정부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50 총선거 단독 남한의 단정 수립을 위한 단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통일 정부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상황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인정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 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거의 다 1948년에 선거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신익희, 또 안재홍, 조봉항 이런 분들은 참여를 하셔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부 요직을 이제 맡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임정 계열 내에 조금 분파도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8년 선거에는 이제 참석을 안 하셨는데, 참여를 안 하셨는데, 그때는 2대 재헌의회라고 해가지고 2년이었어요. 그래서 1950년 선거에는 성북구에서 출마를 하셔가지고 이분이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되셨대요. 근데 6.25 나고, 당선되고 뭐 한 달인가 있다가 이제 납북이 되셨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그 북한에서의 행적은 거의 알려진 게 없는데, 그러니까 1956년에 제북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최고의장을 이제 역임하기도 했으나 국제 간첩으로 몰려서 투옥되고 숙청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58년에 그때 사망을 하시고 70년대에 애국열사릉으로 이제 이장이 되셨대요. 다른 데에 묻혀 있다가 열사릉으로 이장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늦게 89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쭉 이제 전체적으로 이분의 생애를 쭉 살펴봤어요. 일본에서 법학을 공부하셨고, 바로 이제 1913년부터 상해로 망명하셔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부터 올 때까지, 환국할 때까지 거의 임시정부를 지켰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나 또 어떤 분들은 일시적으로 한때 활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성립할 때부터 환국할 때까지 20몇 년을 계속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켰고, 거기서 내무부장, 외무부장, 그다음에 의정원 의장, 그거를 쭉 역임을 하시면서 이 임시정부의 거의 대부분의 문서는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도 이분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